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코정건이고죠. 자식들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월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요. 요양원 갈 필요도 없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요. 딸 둘을 키웠고요. 손주들도 예쁘게 잘 컸습니다. 제 인생이 대부분 그랬듯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식사 차리고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참 예쁘게 들던 그해 10월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딸들이 울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혼자구나.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혼자 먹을 양만 하고 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고 그런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딸들이 자주 와서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도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었습니다. 혼자 잠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그런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하고 약 몇 통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네 집은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안방은 딸 부부가 쓰고 둘째 방은 손주들이 쓰고 셋째 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사위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딸이 저녁을 차리고 우리 5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저는 6시면 눈이 떠지는데 딸네 가족은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가면 딸이 깜짝 놀라며 나왔습니다. 엄마, 깨웠어요? 미안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숙제할 때는 소리를 줄여야 했고 사위가 집에서 일할 때는 아예 끄는 게 좋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불 켜는 소리에 누군가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거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먹고 있었는데 국물 소리가 좀 났나 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방에서 드시는 게 어때요? 애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조용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손에 든 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대접을 받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딸네 가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딸도 힘듭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거기다 엄마까지 돌봐야 하니까요.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승진 경쟁도 치열하고 집에 와서까지 장모님 눈치를 봐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작은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며칠만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큰언니네가 좀 힘들어 보여서. 작은 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딸네 집도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딸네는 맞벌이였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집에는 대부분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습니다. 저녁에 작은 딸이 퇴근하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딸도 피곤하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언니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도 힘든데. 애들도 불편해하고.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어떡해? 우리 엄만데.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리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내가 부담이 되었구나.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살게. 걱정하지 마. 큰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편해서. 딸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나이가 더 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자식들과 사는 것도 안 되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하면 자식들한테 짐도 안 되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덜하지 않을까? 다음 날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제 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간병인 월급이 4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저축한 돈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그걸 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병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모실게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약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아침 약 드셔야 해요. 물 가져왔어요.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메모해 주시고 약국에서 약도 타주셨습니다. 집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 편안함을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좀 검소하시네요.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길 텐데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검소한가? 아껴 쓰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비를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보너스 얘기가 없으시네요. 다른 집들은 보통 명절 때나 생일 때 뭔가 주시던데. 보너스요? 네, 뭐 용돈이라고 해야 하나?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건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계속 자기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간병인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제 딸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제가 일을 더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월급을 더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집에 있어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을 하러 온 거지 저와 친구가 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녁을 먹을 때도 따로 먹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부엌에서 드시고 저는 거실에서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따로였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자기 방에서 쉬시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봤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한 달치 월급을 더 드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간병인 선생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떠나셨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시설 좋은 데가 있대요. 요양원이요?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건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하지만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최소한 어떤 곳인지는 알아보자. 딸이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좋다는 곳 하나를 골랐습니다. 견학을 갔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새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방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공동 거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공되고요.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도 하고 주말에는 노래교실, 미술교실도 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딸도 여기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간병인보다는 저렴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일단 체험을 해보자. 3일만 묵어보고 결정하자. 요양원에 연락했습니다. 체험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약. 딸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불편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알았어. 딸이 떠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제 침대는 창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큰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영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켜려고 했는데 옆 침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텔레비전은 공동으로 봐요. 채널도 같이 정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이어서 그런가 침대도 불편했습니다. 이불도 낯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크게 코를 고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막아봤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저 건너편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건너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악몽을 꾸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꿈을 꿨나 봐요. 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불이 켜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용히 드셨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침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공동 거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따라하세요. 팔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몸이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규칙이니까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책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안전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을요. 이곳은 편리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78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왜요? 적응하시면 좋아질 텐데. 아니야.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딸이 데리러 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여긴 제가 주인이니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 집도 안 되고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혼자 늙어가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그게 끝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자식들과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시도했고, 요양원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가봤고, 하지만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는데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보던 분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분도 딸이 둘이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봤지만 눈치가 보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분도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도 혼자 사는데 같이 만날까요? 좋죠. 그렇게 3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 3명이 만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합류하셨습니다. 5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분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다른 분은 김치를 담아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생선을 구워 오셨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반찬인데 혼자 먹을 때와 맛이 달랐습니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이 나물 맛있는데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참기름 좀 넣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만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은 후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병원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네, 혼자 가요. 같이 갈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약을 바꿔야 한대요. 같이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갔으면 무서웠을 텐데. 천만에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병원에 갈 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병원 가는 날이면 다른 사람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 카톡방에 인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5명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방에 인사를 올립니다. 만약 오전 10시까지 누군가의 인사가 없으면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분의 인사가 없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2분과 함께 그분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겁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연결은 더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셨습니다. 은행 앱 사용법, 택시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배우니까 편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5명이 함께 찍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곡에 갔습니다. 발을 담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누군가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에 갔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쉬어갔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우리는 한 분 집에 모여서 따뜻한 국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아도 돈은 필요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제 연금은 7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78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육체 노동도 어렵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게 뭘까?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저도 제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른 아이들한테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참가비 월 5만 원.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1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친구 엄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 집으로 그 아이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조금 수줍어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과자를 내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 그 할머니는 아주 가난했지. 하지만 마음씨가 착했어. 어느 날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 할아버지는 다리를 다쳤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이야기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와. 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나 봅니다. 다음 주에 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명이 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8명이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할머니 어릴 때 이야기.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보고 할머니 이야기를 기다린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한 달에 8명, 1인당 5만 원, 월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78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해봐요.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요?
그게 뭐예요? 영상을 올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도와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후 생활 이야기, 혼자 사는 노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음성도 작았습니다. 편집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500명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힘이 나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6개월이 지나자 광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 중에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뭔가 만들어서 팔아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뭘 만들까요? 손가방은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수제품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우리는 손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천을 자르고 누군가는 바느질하고 누군가는 손잡이를 달고 협동 작업이었습니다. 한 달에 1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당근 마켓,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사셨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손가방이에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셨다니 더 의미 있어요. 그 후기를 보고 다른 분들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0개, 30개씩 팔렸습니다. 한 개에 2만원에서 3만원씩 받았습니다.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을 5명이 나눴습니다. 1인당 6만원에서 1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는 게, 우리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혼자 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비가 한 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 들었습니다. 공과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 들었습니다. 생필품이 10만원에서 15만원 들었습니다. 합계가 65만원에서 85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5명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니까 식비가 줄었습니다.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이면 5인분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공과금도 줄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니까 각자 집에서 전기, 가스를 덜 쓰게 되었습니다.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이면 됩니다. 생필품도 공동 구매를 합니다. 화장지, 세제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사면 저렴합니다. 1인당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옷이나 약 같은 것들, 이건 개인이 부담합니다.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합계를 내보면 35만원에서 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 때 65만원에서 85만원 들던 걸 생각하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야기 교실에서 월 40만원.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제 수입입니다. 유튜브에서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이것도 제 수입입니다. 손가방 판매는 5명이 함께 하니까 제 몫은 월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총 수입은 월 56만원에서 65만원 정도입니다. 제 연금 70만원과 합치면 월 126만원에서 135만원입니다. 지출은 3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충분히 남습니다. 남는 돈은 저축할 수도 있고 가끔 외식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니까 영양이 균형 잡혔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니까 운동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걷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공원을 걷고 일주일에 1번은 산에 갑니다. 병원을 함께 가니까 작은 병을 미리 발견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파도 참았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병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됩니다. 웃으니까 건강해집니다.
제 당뇨약 용량이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혈당 수치가 좋아졌네요. 뭘 하셨어요? 그냥 친구들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약이네요. 혈압약도 줄었습니다. 전에는 혈압이 높았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비도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만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레이 코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삽니다.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식당은 공동으로 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 돌봅니다.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85% 이상입니다. 고독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서로 얼굴을 보니까요. 의료비도 30%에서 40% 줄었습니다. 건강해졌으니까요. 덴마크에는 코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함께 삽니다. 세대가 섞여서 삽니다. 노인들은 경험을 나누고 젊은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놀 때 노인들이 지켜봐 줍니다. 젊은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하러 갑니다. 노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요. 5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 아마 이것도 한 이유일 겁니다. 미국에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큰 단지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함께 삽니다.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 서비스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삶을 즐깁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인들이 함께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닌 제3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고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합니다.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카톡방을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친구들이 답장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김 선생님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김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서 와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다른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입니다. 5명이 둘러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밥을 다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한 사람이 씻고 한 사람이 닦고 한 사람이 정리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5명이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간단히 먹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잡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야기 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8명이 옵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 네.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선생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이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다른 친구들도 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샤워를 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 댓글을 읽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해요. 미소를 짓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하게 잠듭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친구들과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듭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78살의 삶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우신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요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으세요. 함께 하세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본에서 20년, 덴마크에서 50년,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할머니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여기 날씨가 참 좋네요. 자주 나오세요? 그렇게 친구를 만드세요. 관리사무소에 가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단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으면 만들자고 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물어보세요. 노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으면 제안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 만들어 달라고요. 카톡방을 만드세요. 같은 동네 사시는 비슷한 또래분들을 초대하세요. 우리 한번 만나서 커피 마실까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첫 번째 모임에서 밥을 함께 먹어보세요. 각자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산책을 함께 가보세요.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친구가 됩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 각자의 고민을 나눠보세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연대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병원 가고 서로 돌보게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작은 집에서 돌아가며 만나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용기,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용기, 그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혼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저는 78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동네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으세요. 말을 걸으세요.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드세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요. 저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집에서 눈치를 볼 때 내가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을 써도 외로웠고 요양원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함께 밥을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함께 웃을 생각에 즐겁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요. 여러분의 행복을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이 되셨나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이미 친구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첫 모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 허리가 자꾸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4가지 운동만으로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이 4가지 운동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70대에도 청년처럼 활력 넘치게 사시는 분들, 80대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4가지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4가지 운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운동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단을 몇 층까지 숨 안 차고 올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1층? 2층? 3층? 만약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8층, 9층도 거뜬하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10년, 20년 후에도 유지하려면 역시 오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20년이면 근육의 2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젊었을 때의 80% 근육으로 살아가는 노년. 그래서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체력을 지킬 수 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팔굽혀펴기입니다. 아, 팔굽혀펴기? 그거 학교 다닐 때 하던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 팔굽혀펴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운동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요. 왜 그럴까요? 먼저 팔굽혀펴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로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뒤쪽 근육, 그리고 배 근육까지 상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헬스장 가서 여러 기구를 돌아다니며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요. 단 한 가지 동작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여행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팔굽혀펴기의 진짜 놀라운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연구였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속으로 40개 이상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남성은요. 10개도 못하는 남성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96%나 낮았습니다. 96%요. 거의 심장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팔굽혀펴기를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강해집니다.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조절됩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팔굽혀펴기는 단순히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시작 자세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어깨 바로 아래에 놓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고요. 손가락은 앞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발끝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이때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판자처럼 곧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거나 반대로 너무 축 늘어뜨립니다. 둘 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몸이 일직선인지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팔꿈치는 몸통에 가깝게 붙입니다.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가슴이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턱은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목을 쭉 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바닥을 힘껏 밀어내면서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팔을 완전히 펴지는 마세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완전히 펴버리면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이게 한 번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한 번 한 번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적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개도 못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의 절반 정도만 들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무릎 팔굽혀펴기로 10개씩 3세트를 할 수 있게 되면요. 그때 일반 팔굽혀펴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서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책상, 의자,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씩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보자라면 하루에 10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쉬워지면 15개로, 20개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연속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상체 근력이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강해지고 싶으시다면요. 변형 동작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굽혀펴기라고 양손을 가까이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 뒤쪽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박수 팔굽혀펴기처럼 올라오면서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 동작은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후에 시도하세요. 기본이 없으면 부상만 입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호흡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시나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즉 힘을 쓸 때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호흡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 하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쫙 펴서 바닥에 붙이세요. 손가락으로도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손목에 가는 압력이 분산됩니다. 또는 주먹을 쥐고 주먹 등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이 일직선이 되어서 더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 팔굽혀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 전체를 강화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무릎을 떼거나 벽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연속 20개에서 30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들어보셨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 중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다리와 엉덩이예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키우면 전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게다가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씩 스쿼트를 포함한 하체 운동을 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요. 운동만으로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스쿼트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 모든 동작이 스쿼트 동작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본적인 동작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80대에도 혼자서 화장실 가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 오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세요. 대부분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십니다. 다리 근육이 없어서요.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스쿼트를 시작하시면요. 그런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무릎을 다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시작 자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완전히 앞을 향하지 않고 시계로 치면 1시 방향, 11시 방향 정도로요. 이게 자연스러운 발 위치입니다. 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거나 앞으로 뻗으셔도 됩니다. 균형 잡기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앉습니다. 어떻게 앉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겁니다. 마치 뒤에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동시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때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집니다. 하지만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바닥을 보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러지니까 앞을 보세요. 그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발끝과 일직선이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얼마나 내려가야 할까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입니다. 90도 각도까지요. 더 내려가도 되지만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90도까지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올라옵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요. 무릎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면 엉덩이를 꽉 조입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쉽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쉬는 거죠. 자,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릎은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둘째,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허리 디스크가 올 수 있어요. 항상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유지하세요. 셋째, 너무 빨리 하는 것. 스쿼트는 천천히 조절하면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2초에 한 번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넷째, 발 뒤꿈치가 떨어지는 것. 앉을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이러면 균형을 잃을 수 있고 무릎에도 무리가 갑니다.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하세요. 만약 발 뒤꿈치가 자꾸 떨어진다면 발 뒤꿈치 밑에 얇은 책이나 판자를 받쳐놓고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발목이 유연해져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무릎이 안 좋은데 스쿼트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무릎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깊이 앉지 마세요. 45도 정도만 구부려도 됩니다. 또는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벽이나 기둥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점점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하시면 됩니다. 몇 개씩 해야 하나요? 초보자는 하루에 15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쉬워지면 20개, 25개로 늘려가시고요. 목표는 연속으로 30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하체 근력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3회는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이런 식으로요. 매일 하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의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스모 스쿼트라고 발을 더 넓게 벌리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점프 스쿼트라고 올라올 때 점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심장 운동 효과도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기본 스쿼트가 완벽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자, 지금까지 스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하고 등은 곧게 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얕게 앉거나 의자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연속 30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들어보셨나요? 엎드려서 팔꿈치로 버티는 동작입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티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 즉 몸통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이 뭐냐고요? 배, 허리, 엉덩이, 그리고 골반 주변의 모든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건물로 치면 기둥 같은 거죠.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허리가 아픕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코어 근육이 약해서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에 부담이 가고 디스크가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플랭크를 시작하고 나서 오랫동안 앓던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자세가 나빠집니다. 구부정한 자세, 거북목, 튀어나온 배. 이 모든 게 코어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가고 배가 들어갑니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세가 됩니다.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시나요?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것.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대로 와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생명을 구하는 운동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플랭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엎드립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팔꿈치가 어깨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팔뚝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요. 손은 주먹을 쥐거나 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 발끝을 세워서 몸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판자처럼요. 이게 플랭크 자세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몇 초만 버텨도 온몸이 떨립니다. 특히 배와 허리가 떨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랭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정렬입니다.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엉덩이가 올라가면 배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너무 처지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거울을 옆에 놓고 확인하세요. 몸이 일직선인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복부에 힘을 주는 겁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배에 힘을 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도 힘을 줍니다. 엉덩이를 꽉 조이면 골반이 안정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깊게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얼마나 버텨야 하나요? 처음엔 20초에서 30초만 버텨도 충분합니다. 겨우 20초요? 네, 겨우 20초입니다. 제대로 하면 20초도 정말 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30초, 40초, 50초, 1분. 최종 목표는 1분에서 2분 정도입니다. 2분을 버틸 수 있으면 코어 근력이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무릎을 바닥에 대세요. 무릎 플랭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습니다. 무릎 플랭크로 1분을 버틸 수 있게 되면 그때 일반 플랭크로 넘어가세요. 또 한 가지 팁은 세트를 나누는 겁니다. 1분을 한 번에 못 버티면 20초씩 3세트로 나눠서 하세요. 20초 버티고 10초 쉬고 다시 20초.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는 것. 고개를 들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세요. 머리는 척추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
어깨를 귀 쪽으로 올리지 마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아래로 내립니다. 셋째, 숨을 참는 것. 힘들다고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꼭 호흡하세요. 넷째, 너무 오래 버티려고 하는 것. 자세가 무너지면서까지 버틸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짧게 하는 게 낫습니다. 플랭크의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라고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꿈치로 버티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플랭크도 있습니다. 더 강도가 높은 동작이죠. 하지만 역시 기본 플랭크가 완벽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30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요. 매일 해도 되지만 쉬는 날도 주는 게 좋습니다. 플랭크는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이라 회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플랭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20초에서 30초 무릎을 대거나 세트를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1분에서 2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운동은 버피입니다. 버피 들어보셨나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점프를 한 번에 하는 동작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버피 하나로 전신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버피의 가장 큰 장점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심폐지구력이 뭐냐고요? 심장과 폐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좋으면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걸을 때 힘들지 않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장수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심폐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튼튼하니까 각종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거죠. 버피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버피 10개를 하면 약 15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버피 100개를 하면 150칼로리입니다. 이건 30분 빠르게 걷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버피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효율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게다가 버피는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계속 소모합니다. 이걸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버피를 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버피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두 번째 단계, 스쿼트 자세로 내려갑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을 바닥에 댑니다. 어깨 바로 앞에 손을 놓습니다. 세 번째 단계, 다리를 뒤로 뻗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듭니다. 발을 쭉 뻗어서 팔굽혀펴기 자세가 되는 거죠. 이때 몸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가슴을 바닥에 닿게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선택사항입니다. 너무 힘들면 생략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다리를 앞으로 당깁니다. 발을 손 쪽으로 점프해서 가져옵니다. 다시 스쿼트 자세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위로 점프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힘차게 점프합니다. 그리고 착지하면서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게 버피 한계입니다. 복잡하죠? 처음엔 천천히 단계별로 연습하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힘든데요? 당연히 힘듭니다. 버피는 원래 힘든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제대로 하는 버피 5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7개, 10개, 15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점프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점프하지 않고 그냥 서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또는 다리를 뒤로 뻗을 때 점프하지 않고 한 발씩 뻗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정식 버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버피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천천히 각 단계를 확실하게 하세요.
둘째,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가 처지는 것. 플랭크 자세를 만들 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처지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착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 점프해서 착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무릎을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세요. 넷째, 호흡을 참는 것. 힘들다고 숨을 참으면 금방 지칩니다.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하루에 몇 개 해야 하나요? 초보자는 5개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세트 사이에 1분 정도 쉬고요. 익숙해지면 10개씩, 15개씩 늘려가세요. 목표는 연속으로 20개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버피는 정말 강도가 높은 운동이라 매일 하면 과하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버피는 다른 운동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내일은 플랭크와 버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특정 근육만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버피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는 겁니다. 버피 10개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3세트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짧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버피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회, 3회, 몇 개월만 꾸준히 하시면요.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더 가볍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칩니다. 자, 지금까지 버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피는 전신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최고의 복합 운동입니다.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5개씩 점프를 빼거나 한 발씩 뻗어도 좋습니다. 목표는 연속 20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운동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팔굽혀펴기. 상체 근력과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연속 20개에서 30개. 하루에 10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둘째, 스쿼트. 하체 근력과 당뇨 예방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연속 30개. 하루에 15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셋째, 플랭크. 코어 근육과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1분에서 2분 버티기. 30초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넷째, 버피. 전신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위한 운동입니다. 목표는 연속 20개. 5개씩 3세트로 시작하세요. 이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할까요?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화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수요일 버피 플랭크, 목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금요일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토요일 버피 플랭크, 일요일 휴식.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나흘 운동하고 사흘 쉬는 겁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면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한 번 운동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각 운동마다 3세트씩 하고 세트 사이에 1분씩 쉰다고 하면요. 팔굽혀펴기 약 5분, 스쿼트 약 5분, 플랭크 약 5분, 버피 약 5분, 전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0분, 이것만 투자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분이 아깝나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서 20분만 떼어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로 몸을 풀어주세요. 둘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좋은 통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육이 땡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관절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진전을 기록하세요. 오늘 팔굽혀펴기 몇 개 했는지, 플랭크 몇 초 버텼는지 기록하세요. 한 달 후에 보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근력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습관입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몸도 힘들고 의지도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세요.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결과가 보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몸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 잊지 마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버피.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세요. 바닥에 매트를 깔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단 한 개의 팔굽혀펴기부터.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